2018년도 5월 19일 지방직 구급 문제, 지난주 이틀 전에 치른 건데요. 이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서울시나 또 여러분들이 합격 전까지 시험 보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사실은 기출 문제 분석이 가장 우리 국어학습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기보다는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소화하고 즉 표현하느냐, 이 점을 좀 배우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고 늘 나오는 문제죠. 뭘 물어보는 거야? 다이어, 집다라는 이 다이어에 대해서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걸 물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걸 물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배웠느냐? 유사한 말로 바꿔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 어디를 여행 갈 때 가겠다라고 손가락으로 콕,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콕 집어 가리킨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구체적으로 짚는다, 구체적으로 가리켜 설명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1번, 이 말을 짚어보니, 이 말을 뭐 구체적으로 가리키니? 그게 아니지. 이때 이 말을 짚어본다라는 말은 손으로 올려본다라는 거고. 2번, 두 손으로 땅을 짚는다 하면은 즉 의지한다 이 말이지. 두 손으로 땅을 의지해서 일어서거나 땅을 의지해서 즉 몸을 일으키는 것. 3번, 그들은 속을 짚어낼 수가 없다. 이때 짚어낸다. 속을 짚어낸다는 것은 속을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리다, 짐작하다, 이런 의미죠. 헤아리다, 짐작하다, 이런 의미야. 4번에 시험 문제를 짚어주다 하면 여러 개의 문제 중에서 이것이 나올 거야 라고 시험 문제를 콕 집어 설명하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거 몇 번? 4번.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는데 이렇게 풀지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험장에서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럴 때 선생님이 그랬죠. 반드시 이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대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목적어가 뭐야? 임하고, 2번은 목적어가 땅이고, 3번은 목적어가 속이고, 4번은 목적어가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보기의 목적어는 뭐예요? 손가락을 지도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즉 그 대상을 향해서 손가락을 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런 의미니까 결국 가리키다라는 뜻을 즉 나타내는 걸 찾아야죠. 이런 게 약한 친구들은요, 다이어를 볼 때마다 그 다이어들은 우리 기본서에도 다이어하고 얘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이어들의 국어사전에서의 의미들을 한 번만 보면서 그 예시문들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꼭 내가 봤던 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런 연습을 하면 어느 사이에 감각이 키워져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런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즉 다른 말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지 뭐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약한 친구들은 다이어의 문제에 있어 또는 동음이어를 묻는 문제는 사전을 좀 펼치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 늘 강조했던 거죠. 지나친 사동문을 피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 사동문을 썼고, 사동문은 주어가 그 행동을 남에게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면 주어가 그 동작을 하면 그때는 잘못된 거다라고 했죠. 1번, 김 교수에게 박군을 그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소개했다. 2번, 아이가 입원한 게 아니죠. 아이를 입원하게 시킨 거고, 또 생략된 주어 내가 입원한 게 아니라 입원은 아이가 했으니까 시키다 정답이네요. 이건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봅니다. 반면에 3번은 생각이 타인을 설득하죠. 따라서 설득시키다는
지나친 사동이고 4번도 우리가 토론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죠. 따라서 우리라는 주어가 갈등을 해소하니까 역시 지나친 사동. 다음 3번은요. 간악함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했을 때 질문이 뭐냐면 밑줄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악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얘기한 걸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죠. 본문에 보면 먼저 두 번째 줄에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라고 했고 이루다 열거할 수 없다 하고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는 것이 많으면 지위가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다고 했고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다. 그러면 선택지 1번에 나와 있죠? 지워야지. 그 다음 그 자리에 오래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교체되면 간악하다. 3번에 나와 있죠? 지워야죠. 그러면 거의 답은 2번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차례대로 제시해 주거든. 짧은 시간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을 건너뛰고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또 다음을 보면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이 어리석다는 말 대신에 4번에 우매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세력이 밑에서는 강한데 상부가 외롭고 우매하면 간악하다 말이죠. 4번도 나와 있네요. 정답 몇 번? 2번. 다음 우리가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윗글에 보면은 잘못을 밝히지 않거나 또는 죄를 범했는데도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다고 했으니까 윗글과는 거리가 멀죠. 4번은 여러 번 기출된 문제고 그리고 유사한 문제도 여러 번 나왔죠. 우리도 이 문제에서 이와 똑같은 즉 구성을 묻는데 이 노래는 어떤 구성? 먼 산하고 멀리 원경에서 가까이 청노루의 눈에 도는 구름 했으니까 청노루의 눈까지 멀리에서 가까이로 원근법을 썼어요. 1번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박목월 등의 청록파 시인들은 이상적 동양의 세계를 이상적인 동양적 자연관을 펼쳤고 실제로 본 세계가 아니죠. 어떻게 노루의 눈알까지 우리가 쳐다보겠니? 따라서 실제로 본 세계가 아니라 매우 정적인 이상적인 자연의 세계예요. 2번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쌤이 그랬지? 이렇게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알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과연 이상적 세계를 드러냈느냐라고 즉 윗글에 끼워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보고 끼워 맞출 수 있나? 지금 이 펼쳐진 자연이 매우 정적이며 고요하고 아름다운 세계예요. 노루가 마음 놓고 즉 속잎 피어나는 12구비에 또 노루는 아주 맑은 눈을 들어서 구름을 바라보고 있고 매우 이상적인 세계를 드러내고 있지. 왜냐면 사람이 없잖아. 자연만 펼쳐져 있죠. 이 노루를 때려잡으려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매우 밝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렸어.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 말은 이해하면 되지? 원경은 멀리 있는 풍경에서 근경, 가까이 있는 풍경으로. 처음에는 산의 모습이고 다음에는 산에 있는 즉 또 느릅나무의 즉 장면으로 그 다음에 다시 그 주변에
노루의 눈에 비친 구름이지. 다시 저 하늘의 구름으로 간 게 아니라 노루의 눈에 비친 구름이니까 점점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죠. 그러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간다 맞지. 그런데 사건 발생이 일어난 것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 게 없어. 그리고 시간적 순서도 없지. 시간적 순서가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든 아니면 뭐 미래, 현재, 과거든 그 순서가 등장해야 되는데 윗글에 그런 시어가 없죠? 정답 몇 번? 4번. 자, 5번은 공방전이죠. 우리 이런 글을 뭐라고 해? 가전체라고 했어. 그런데 가전체에 대한 문학사적 질문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독해 문제였어. 공방은 뭘 의인화한 거죠? 공방은 뭘 의인화한 거야? 없죠. 돈을 의인화한 거야. 술을 의인화한 게 뭐라 그랬어? 국순전.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한 거고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한 거고 또 우리 지팡이를 의인화한 걸 정시자전. 정시자전. 지팡이 정자를 써서 정시자전. 자, 또 거북을 의인화한 게 뭐라고? 청강사자 현부자. 청강사자 현부자. 자, 이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했는데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은 공방이, 니은은 관상을 보는 사람을, 그리고 디귿은 왕자를, 리을은 폐하를. 밑줄이 모두 인물에 밑줄이 쳐 있네? 그러면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전혀 가전체 문학사하고는 관계없이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봤더니 공방의 자는 관진대. 처음 황제 때에는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러니까 관상을 보는 사람은 공방을 판단해 보라고 황제가 부른 거지. 그랬더니 그 관상을 보는 이가 사냐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관상을 보는 이는 황제에게 공방을 채용하도록 권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1번. 기역은 리을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지막 줄에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황제가 그 관상을 보는 이의 말을 듣고 쓴 거지. 2번. 니은은 기역의 단점보다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렇지. 그래서 단점이 있는 인물이지만 이를 황제가 갖다 쓰면 결국 왕자는 그릇을 쓰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황제께서 쓰면 유용할 거다 충고했죠. 3번. 디귿은 여기 왕자는 니은에게 즉 관상을 보는 이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자, 관상을 보는 이에게 그 공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인물이냐고 평가하게 한 사람은 누구야? 황제고. 여기서 왕자는 보편적으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인재를 다스리는 자는 인재를 가져다 쓸 줄 알아야 한다. 즉 왕이라는 것은 인재를 가져다 쓰는 자다 하는 보편적인 왕자를 얘기한 거지 왕을 얘기한 거지. 그지? 자자가 놈자자니까 왕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 이 글에서 관상을 보는 이를 불러다가 그 공방의 자질을 알아채게끔 살피게끔 한 건 황제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4번. 리을은 폐하는 왕자의 즉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그렇지. 왜? 왕이라는 인물은 어때야 한다는 거야? 사람을 그릇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코 그릇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본 거지.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죠. 6번. 글의 전개 순서를 물었는데 방법은 동일해. 먼저 선택지를 봤더니 가가 맨 앞에 있어. 그럼 가는 정독해야 돼. 가를 봅시다.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여기까지. 즉 주된 핵심어는 뭐야? 감각이야. 그리고 어떤 생명체는 감각으로 기억을 하고 어떤 생명체는 그 감각으로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감각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했어.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어떤 생명체? 감각으로 기억이 생겨나는 경우.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을 하지만 배움을 얻지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따라서 청각 능력으로 배우고 배우지 못한다. 즉 가는 감각에 대해서 써요. 이제 다음에 올 게 라냐 다냐야. 먼저 다를 봤더니 하지만 하고 접속어가 하지만 하고 역접의 접속어가 나왔고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자 여기 기술이라는 단어가 화제로 나왔어. 조금 전에 가를 우리가 읽었을 때 그때 화제가 된 건 감각이야. 감각과 기억이지 기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 그렇죠? 이제 라를 봤더니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 살아간다. 기술이 등장해. 그러니까 라는 기술을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고 다는 적어도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하지만 하고 등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최소한 라가 다보다는 앞에 있어야지. 이해돼요? 그러면 1번, 2번은 답이 안 되지. 그리고 3번, 4번이 남았고 이제 나와 다의 관계인데 나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란 말 나왔지. 그리고 그 뒤에 기술자는 기술이란 말도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달락은 감각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고 기술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맨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라와 다의 순서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으라고 보는데. 왜? 방금 얘기한 왜? 어렵지 않았으라고 보는데 하는데 막 눈을 부라리고 아니라고 아니 지금 봐봐. 가에서 지금 감각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 근데 이제 라냐 다냐를 찾아야 되는데 다에서는 접속어 하지만이 나왔잖아. 그리고 발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얘기했잖아. 그럼 최소한 이런 반박을 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을 처음 등장시킨 용어가 라에 있잖아요.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그러면 라가 다보다 앞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적어도 다에 하지만 하는 접속어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의 큰 실마리가 되죠. 그리고 무언가를 반박했다면 그 앞에 그 반박할 내용이 먼저 나와줘야죠.
앞에 감각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뒤에 하지만 발달된 기술을 가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 라의 뒤라는 것만 라, 다의 순서인데 문제는 나가 요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런데 나에서는 앞에서 말했듯 하고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특히 그 용어에 있어 감각도 나오고 기술자도 나오고 그리고 지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얘가 중간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혜와 기술과 감각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에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험은 못 봤는데 어디에 있나? 다에? 몇 번째 줄? 아, 네 번째 줄. 즉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말하고 있는 지혜롭다라는 건 즉 기술을 가졌을 때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라는 얘기. 즉 지혜가 화제는 아니죠. 지혜가 화제는 아니고 일반적 서술로 나왔어요. 그럼 이 일반적 서술과 그리고 나에서는 지혜가 주어로 나왔죠. 마지막에.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뭐가 먼저라고요? 일반적인 게 먼저죠. 그러니까 다에서 사용한 지혜라는 말은 지혜가 화제가 아니고 기술을 화제로 얘기하고 있고 지혜가 화제로 되는 건 비로소 나에서 화제로 삼는 거죠. 왜냐면 나에서는 지혜라는 말만 3번, 4번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달락의 핵심어는 지혜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다달락은 지혜가 핵심이 아니죠. 자, 쉽지는 않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다라, 다나의, 다의 순서로 하셔야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자, 7번을 보면요. 무스가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되새김 동물이야. 되새김 동물인 무스의 경우는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 한편 사막지대에 사는 갈퀴발 도마뱀은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한다라고 했어요. 즉 무스는 왜 움직이지 않아? 소화하려고. 갈퀴 도마뱀은 왜 움직이지 않아?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이해됐어요? 1번 무스가 움직이지 않은 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그렇죠. 즉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서 소화를 하려면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2번 무스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가만히 있는 건데 식물을 가려먹는다? 윗글에 보면은 무스의 위는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물줄,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라고 했으니까 위가 아무거나 먹으니까 위가 그 소화된 걸 소화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 거지 처음부터 가려먹은 게 아니죠. 그러면 가려먹는다고 하면은 일부러 이런 섬유질이 많은 것은 안 먹고 그럼 움직이면 되죠. 지금 무슨 말 하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무스라는 동물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거나 처먹으니까 이 아무거나 먹고선 그것이 이제 위에서 소화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갈퀴 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하고 심지어 죽은 신윤까지 하면서 그죠? 먹이를 구하고 있고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즉 수분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했죠. 자,
7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소위 과학 지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례를 들었죠. 글의 설명 방법을 예시를 했고, 그래서 무스와 갈기도마뱀을 들어서 둘 다의 생태의 특징을 썼어요. 하나는 소화시키려고 움직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먹이를 구하려고 사막에서 움직이지 않아. 둘 다 뭐야? 생존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걸 택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8번을 봅니다. 가는 어머니 나는 용위봉황에 자주 좀 먹었으면 좋겠어. 판소리고요. 반면에 한 달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동안 가타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사음보의 가사문학이죠. 그래서 가는 음보에 구별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미리 음보를 구별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비해 나는 사음보의 은유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답은 1번이죠. 가와 달리 나를 읽을 때 리듬이 규칙적이다. 왜냐하면 사음보의 리듬으로 읽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가와나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자, 이때 사실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과장됐다. 과장됐다라는 말이 그 반대거든. 그럼 위의 글 모두 과장되지 않고 사실대로 썼는가라는 거야. 즉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볕이 한 말은 반 넘어 쥐가 먹었고 기장피 좁밭은 서너 대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어이하여 이리 살리. 그러니까 먹을 게 쥐꼬리만큼밖에 없다는 건데 이는 과장된 표현이요. 또 가에서도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 비가 오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고 흙 떨어진 윗대둥기 바람은 살쏜 듯 들이붓고 틀만 나면 헛문짝 멍석으로 창파문을 막고, 그러니까 매우 가난하다는 그 처지를 말하는데 살고 있는 것이 누추하고 가난하다는 얘기인데 과장된 표현을 썼죠. 3번 가와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즉 수용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운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 팔자다라는 얘기는 윗글에서 알 수가 없죠. 위에서 제시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윗글에서는 현재 가난한 처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이게 운명이다라는 여부는 없죠. 그 다음 4번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둘 다 부정적으로 가난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9번에요. 시조의 내용에 걸맞은 한자성어를 물었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건 한자를 못 읽었을 때만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한자성어가 쉬운 거죠. 1번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없고, 알겠습니까? 왜? 1번은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게 스님이 분명하니까. 스님한테 배운 친구라면 1번을 즉 유예 요거밖에 못 읽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2번은 뭐야? 상부상조예요.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3번은 적어도 맨 끝에 공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형, 우, 제자는 알 거 아니야. 이해돼? 결국 형제의 우애를 말한 거죠. 그리고 3번은 자제, 유화. 이건 말 그대로 뭐야? 자식에게 가르치겠다 이 말이죠. 자제들에게 가르치겠다. 윗글을 봤더니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온 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일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형제간에 우애 있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배우라, 지식을 얻어라, 진리를 구해라 하는 내용도 아니지. 마을 사람들끼리 뭐 하자는 거야? 옳은 일을 하자. 서로 예의 바르게 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마소를 즉 말이나 소에다가 고가를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뭐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답은 몇 번? 1번. 향녀예요. 향녀. 시골 마을입니다. 향녀. 시골 여자야. 시골 향자고. 향녀 유래라. 즉 시골에 예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향 향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에 예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안 되니까. 10번은 스님이 뭐라 그랬어? 추리하자고 했고 낱말뜻에 끼워 맞춰보자고 했고 그리고 이미 출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야. 이건 쉬운 문제죠? 이미 출제가 됐던 겁니다. 개선한다 했을 때 뭐예요? 옳게 고치자자는 거. 개선, 옳게 고치다. 그러니까 착할 손자. 여러분들이 아는 몇 개 안 되는 한자 중에 하나지. 그래서 고칠 개자, 착할 손자. 그 밑에 손자는 뭐야? 뽑을 손자야. 그래서 이때 선은 착할 손자. 그 다음 통화했을 때 화자는 화폐 화자. 쌤이 돈 들어가는 건 전부 뭐 들어간다? 조개 패자. 즉 정답은 몇 번? 1번. 그 밑에 통화는 뭐야? 전화 통화 말하는 거. 말씀 원자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대화하다 이 말이지. 대화를 통하게 하는 통화지. 그러나 1번의 통화는 화폐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1번. 다음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 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에 벗어난 걸 묻는 거거든. 자, 이 글은 뭘 얘기했냐? 동조 현상을 말했어. 그러면서 심리학에서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래. 그럼 재빨리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즉 자기가 모르는 걸 대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동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지니고 있을 때, 즉 그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의 힘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니까 그래서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첫 단락에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동조의 요인이,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강도가 다른데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동조 현상은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요지는 개인적으로 동조가 강해지는 이유는 본인이 정보가 적을 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세대일수록 점점 더 선생들 말 잘 안 들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내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예전에 학원 선생이 마치 무슨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냐. 학원생 말이라면 정말 콩으로 파트로 매주를 써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공부하던 때가 바로 정보가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적을수록 선생한테 확 동조해서 학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가급적 짧게 수험 공부를 진행하려면 너무 많은 지식들에 눈 돌리지 말고 좀 더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심리학에 있어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은 정보가 부족할수록 더 강하다. 1번, 줄서기를 하는데 줄이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인원수가 많으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동조가 강해지는 요인으로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결속력이 클 때 그랬잖아. 왜냐면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도 뭐야? 몰리는 집이 더 몰려. 저번에 사당 이쪽 무슨 삼겹살을 파는 집인데 비슷하게 생긴 집이 한 4개 있더라고. 그런데 한 집만 줄을 서 있어요. 그거 내가 너무 궁금하길래 가가지고 아니 이 집이 유명합니까? 몰라요. 여기가 많은 것 같길래. 그 앞에 사람한테도 아니 여기가 특별히 더 맛있나요? 몰라요. 이렇게 여기가 몰려있길래. 그래서 요새는 가게들이 어떤 삐끼를 쓰냐면 가짜 손님들. 처음 문 열고 가짜 손님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예전처럼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뭐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안 먹히고 가짜 손님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많은 쪽에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게들은 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파리를 날리는데 한 가게만 집중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한동안 원조분 부럽을 때, 그죠? 무슨 저런 신당동 떡볶이집 가도, 그죠? 원조 떡볶이집. 그 옆에 원조 떡볶이집. 왜냐면 왠지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 맛이 또 깊을 것이다. 이런 또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자, 그래서 1번은 동조에 대한 이해가 된 거고, 2번.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한가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따당하기 쉬우니까. 이는 첫 단락에 있었지? 3번. 동조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다? 아니죠. 개인의 신념보다는 뭐야? 즉 집단의 결속력이 더 크다는 게 첫 단락에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오래 걸리고 시간을 끌었다면 쌤이 한 말을 믿고 풀었어야 돼. 무조건 첫 단락에 집중해라.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독해 문제 모두 첫 단락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의외로 여러 가지를 물어. 그런데 결정적인 답은 항상 앞에 있어. 왜냐? 1분 안에 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뭔가 좀 빨리 눈에 안 들어오고 긴장해서 그럴 때에는 제발 첫 단락에 한 번 더 꼼꼼하게 봐. 그리고 거기서 실마리를 잡아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12번에 이런 건 수업 시간에 배워서 가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질문이 뭐냐면 다음 대화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면 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화에서 가장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나게 한 말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자, 이 글에서 이거 생각하자. 우리가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주어진 화제를 벗어날 때야. 이해돼요? 의견이 다를 때가 아니라 주어진 화제를 벗어날 때 소통은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본질에서 벗어난 대화가 항상 싸움을 일으키거든.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로 만났어. 그럼 주된 목적은 뭐야? 즐겁게 둘이 지내면 돼. 영화를 보느냐, 연극을 보느냐, 공원을 걷느냐, 뭐 아니면 찻집에서 얘기를 나누냐,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근데 항상 본질을 벗어나서 그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좋은 날에 공원을 걸어야지 어두컴컴한 영화관은 왜 가냐 이러고. 싸워야 될 요인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건 항상 뭐라고?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 글에서 주된 화제는 뭐야?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야 돼. 보고서 제출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다정이가 가지고 있는데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정이가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든 가서 찾아오든 해야 돼. 그래서 학생 1이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된다고 지적한 거야. 그랬더니 학생 2가 뭐야? 다정이 때문에 우리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자, 지금 여기서 본질은 점수를 얻느냐 깎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를 일단 가져와야지. 화제에 벗어났죠?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었다라는 게 그 말이야.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주제에서 벗어났다. 앞으로도 잊지 마. 어떤 대화를 주고 가장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물으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했더라도 뭐에 벗어나면? 주제에 벗어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13번.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맥락이라는 건 그 뭐라고? 그 말이 놓여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말을 해도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는 이해한다 이거지. 됐어요? 자, 1번. 친한 사이에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줘 하면 직접 발화지. 그러나 너 돈 가진 거 있니? 라는 얘기는 간접 발화지만 우리가 이건 상황을 알아야 이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상황을 알아야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질문은 맥락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직접 발화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 2, 3, 4 중 직접 발화가 뭐냐 이 질문이지. 그러나 1번은 간접 발화지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안 했잖아요. 2번을 봤더니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지 않아? 직접적으로 창을 열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덥지 않니? 그럴 때 이제 말귀를 빨리 알아보는 친구분 그래? 창문 좀 열까? 이러고 시비 거는 애는 벗어 임마 이러고 덤비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맥락을 알아야지. 3번.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 어느 쪽으로 가요? 이거 맥락이 뭐가 필요 있어? 그죠? 공항 어느 쪽으로 가냐는데. 정답 몇 번? 3번. 아, 이건 솔직히 중등 문제야, 중등 문제. 아니다, 초등 문제다. 있어요? 자.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독려가 뭐야? 힘써 격려한다. 이 말. 외롭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독려한다 이 말은 채찍즉 힘써 격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뭐야? 아주 부푼 희망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면서 우리 반 애들은 선생님 말 잘 듣지? 그러니까 과제 잘해올 거야 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아 우리 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뭐야? 그거를 바로 알아듣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각자의 소신대로 하는데 간접 발화죠? 정답 몇 번? 3번. 우리 학생이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선생님, 가로 안에 상황이 없으면 그 문장만으로는 직접 발화인지 간접 발화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꼭 이런 질문해요. 만약에 가로에 상황이 없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합니까? 안 낸다고 임마. 알겠어요? 상황을 줘야지. 이게 간접 발언, 직접 발언인지 알지.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질문은 이 문제를 틀려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문제라 상황을 보면 뻔히 알겠는데 이 쉬운 문제를 왜 냈나. 결국 맥락을 이해했느냐야.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해석이 되는 건 간접 발화. 맥락에 관계없이. 그지? 주어진 가로 안의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해석을 가져오는 건 직접 발화. 14번. 띄어쓰기를 물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했듯이 이 돼, 안 돼. 그죠? 못하다, 못하다. 또 무슨 간. 이런 거 질문했네요. 자, 1번. 참 안 됐어 할 때 안 되다는 부정문이 아니지? 안쓰럽다 이 말이니까 붙여 쓴 거 맞죠. 그러나 그 밑에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해도 돼 라는 말의 부정문 안 되니까 띄어 쓴 거 맞네요. 2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2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보조용은 뭐뭐하지 말다 할 때 말다는 앞에 지라는 연결어미가 띄어야 되고 뒤에 리을께는 어미니까 붙였어야죠. 또 그 밑에는 뭐 물어본 거야? 부정문, 못 미쳤다. 그죠? 절반에 미쳤다라는 말에 부정문이니까 못 미쳐. 띄어 쓴 거 맞죠? 근데 3번. 원래 부모와 자식 간, 아내와 남편 간, 이럴 때 사이는 띄어야 되는데, 부부 간, 부자 간, 이럴 때는 합성어라 붙인다. 이건 이미 출제됐던 거고, 설명했던 거야. 정답 몇 번? 3번. 이때 부부간 할 때 합성어예요. 부부간 붙여야죠. 또 주위에 얼마간 합성어야. 이거 조심해. 얼마간애가 합성어로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얼마간애. 자, 얼마간이라는 명사죠. 얼마간을 그랬으니까 얼마간. 자, 얼마간 합성어고 부부간 합성어고 또 부자간 합성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간은 붙여 쓴다. 정답은 3번. 4번은 뭐 물어본 거야? 아무래도라는 부사어와 믿을만하다. 본용어과 보조용어. 만하다는 보조용어이죠? 아무래도 부사입니다. 이거 한 단어예요. 아무래도. 이 아무리 해도의 준말인데 아무래도 한 단어입니다. 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아무래도. 믿을만하다 할 때 본용어 보조용어가 띄었었고 그 밑에는 뭐 물어본 거야? 집체만한. 그래서 이때 만 앞에 집체 명사니까 만은 보조사라 붙이고 이때 하다는 전미사가 아닌 동사죠? 띄었고 위에 믿을만하다 할 때 만하다는 보조용어이고 아래에 만은 조사야.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겁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 15번을 보죠.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 여기 1, 2, 3, 4 모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즉 고쳐 쓰는 문제인데 이 자료들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고 우리 보충자료나 또는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즉 왜 고쳐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선생님이 올바로 고친 것만 보지 말고 왜 고쳐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라고 했죠. 1번을 보면 전철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이 써 있는지 보지 말고 아래에 문제점을 써놓은 게 윗글에 타당한지 이렇게 판단해. 그러면 열다의 목적어가 없잖아. 앞에는 문해하고 부사어밖에 없는데 기대다라는 말은 문에 기대다 호응하지만 열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문을 이라는 말을 보충한다. 맞죠? 2번.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게 아니지. 그러므로 수요가 급증한다. 즉 수요에 대응하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잘 고쳤죠? 그 다음 3번.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은 일단 지나친 명사형이기도 하고 뒤에 서술어가 하나야. 마련하다.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 가능하지만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할 수는 없지. 그러므로 즉 명사구를 사고 원인 파악이라는 이 명사가 3개나 나왔잖아. 이런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라고 서술형으로 바꾸자는 거지. 맞죠? 그런데 4번에 도량령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을 이라고 했을 때 그 하되라는 연결어미가 적합치 않으니까 하며라고 바꾸재.
뭐뭐 하되라는 건 전제고 뭐뭐 하면은 뭐야? 동시동작이야. 그런데 지금 도량형이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증빙서류 등을 완성한다? 말이 안 되지? 즉 도량형을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전제로 삼아야죠. 그러므로 4번이 틀렸네요. 16번은 한글 맞춤법 문제인데 규정을 써놓고 그 규정에 어울리느냐라고 물었어요. 1, 2, 3, 4 맞춤법은 모두 표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예로서 적절한지 물어봤잖아. 그렇지? 자, 가는 이나 음이 붙어 명사가 되거나 이나 희가 붙어 부사가 된 걸 밝혔다라고 했어. 일단 가에 미다지하고 명사형 이 밝혔고 졸음 명사형 밝혔고 익히 희라는 부사 밝혔죠. 그러므로 가에 해당하는 예로 맞죠? 2번에 봤더니 나는 어간의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그러니까 이나 이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 뭐라고 했어? 밝혀 적지 않는다 했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지. 뭐야? 다른 품사로 바뀐 것. 그러니까 무슨 접사가 붙어야 돼? 지배적 접사. 다른 품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막에는 막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뭐야? 애가 왔고 그래서 이나 이 아닌 다른 모음의 접사가 와서 품사가 마개라고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전미사를 밝히지 않았죠. 예로서 맞죠? 그 다음 2번 마감 역시 막다라는 말에 전미사 암이 왔고 역시 이나 이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니까 밝히지 않았죠. 역시 품사 바뀌었죠. 동사가 아닌 명사가 됐지. 근데 문제는 이 지붕이야. 지붕은 집도 명사고 그래서 웅이라는 전미사가 와서 이나 이 아닌 웅이라는 전미사가 왔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조건에 안 맞지. 뭐야? 품사가 안 바뀌었어요. 이때 웅은 한정적 접사지. 품사를 바꾸지 않았어. 한정적 접사.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품사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꼼꼼하게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하면 답이 될 게 없거든. 자, 3번.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명사의 원형을 밝혀라. 육손 뒤에 이를, 집집 뒤에 이를, 그리고 곰배팔 뒤에 이를. 그래서 이와 같이 곰배팔은 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거야. 그걸 곰배팔이라고 불러. 다음 라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고 그래서 끄트머리는 끝에 음어리 그리고 바가지는 박에 아지가 그리고 이파리는 잎에 아리의 전미사가 와서 결국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16번은 맞다 틀리다만이 아니라 그 설명에 적절하냐. 그리고 16번에 2번에서 바로 다른 품사로 바뀌었다. 요걸 이제 놓쳤느냐 놓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매우 쉽게 문제를 풀게 되고 이걸 놓치면 또 모두 맞는 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 있고요. 잘했나요? 이 문제? 자, 17번. 우리 고전문법은 훈민정음 창제만 아시면 돼요. 15세기 국어의 특징 알고 또 우리가 심화반이나 또는 기출문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그때 배우는 고전 문법의 지식이면 한 문제도 우리가 놓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글에서도 발음기관에 따라 아, 설, 순, 치, 후로 구별하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휴대폰의 자판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결국 현대문법과도 관련이 되죠. 자음을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등으로 같은 입장인지를 보는 거예요. 1번 훈민정음의 자음에 따르면 시옷과 지읒, 치읒은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시옷, 지읒, 치읒은 함께 즉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음? 설음. 즉 아니지. 치음. 아, 설, 순, 치, 후. 치음이지. 치음의 기본자가 뭐야? 시옷. 가백자가 뭐야? 지읒. 그리고 치읒. 그리고 이체자가 뭐야? 반치읒. 그래서 시옷, 지읒, 치읒은 같은 칸에 치음으로 배치할 수 있죠. 대신 시옷은 기본자고 지읒, 치읒은 가백자죠. 2번 미음과 시옷은 좋은 위치에서 무슨 음? 순음이고 무슨 음? 혀끝소리고 즉 치음이지. 좋은 방식 면에서는 미음은 비음이고 이건 현대문법을 적용해야지. 비음이고 시옷은 마찰음이지. 마찰음. 기억나요? 마찰음 흐. 자, 좋은 방법에 따라 나누면 안울림과 울림. 안울림 안에 뭐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건 이전 국가직에도 나왔던 거 아니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리고 비음, 유음. 이건 좋은 방법에 따라 자음을 나눈 거고 좋은 위치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구개음, 영구개음, 목청 소리.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미음 시옷은 같은 성질이 아니지? 좋은 위치로도 좋은 방법으로도 같은 소리가 아니지. 정답 몇 번? 2번. 드트와 느르는 훈민정음 상제 당시 가획의 원리에 따라 즉 둘 다 가획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해서 배치했다. 그렇지. 이 말은 뭐냐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리로 하면은 드트는 가획자가 맞지만 느는 기본자고 르는 이체자니까 그에 따르면 함께 올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소리의 유사성. 소리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이는 모두 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르면 뭐야? 혀끝 소리. 르. 혀끝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 따르면 같은 위치에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따른 순서보다 그랬잖아. 그보다는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라고 했지. 그렇지? 4번에 훈민정음의 자음책에서 이음과 옛이응은 구별되죠. 훈민정음의 자음책에 따르는 이 중에서 옛이응은 기역, 키읔과 함께 배치한다. 그렇지. 왜? 아음의 기본자가 뭐야? 기역. 가백자가 뭐야? 키읔. 그리고 이체자가 뭐야? 옛이응. 기억나요? 그 얘기한 거죠. 선생님 이건 고전문법이랑 현대문법이랑 함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함께 알아야 되는 틀리는 거죠.
이건 문법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손도 못 대죠. 아세요? 근데 어떤 놈은 휴대폰 자판기를 외워가지고, 자판기에 뭐, 휴대폰 자판에요? 이게 뭐, 있다, 없다. 이러고서 답을 2번 찍었대는데, 그건 아주 비상한 아이죠? 글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17번의 정답 몇 번? 2번. 18번에 염상섭의 3대입니다. 스님이 뭐라 그랬어? 소설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소설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선택지부터. 아니, 스님이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론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용어를 설명하지만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나중에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심화반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심화반 시작하니까 출발하세요. 그리고 국어는 자꾸 문제 풀어두면 플러스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먼저 자꾸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1번 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 말은 뭐냐면 잘 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돼요 라고 안 썼지? 그렇지? 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되면 뭐야? 1인칭 소설이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빌려 말하고 있으면 뭐야? 3인칭 소설이야. 그러니까 1번은 이 소설이 뭐라는 거야? 3인칭 소설이라는 거야. 정답이죠. 왜? 쭉 훑어봐도 덕기, 조부, 부친 이런 말밖에 안 나오지. 나라는 게 없지. 이해됐어요? 2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 없잖아.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우리 소설에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을 스님이 뭐라 그랬지? 시대 표지어라고 했지. 도대체 난 누구한테 설명을 한 거니? 시대 표지어. 그런 걸 시대 표지어라고 그래. 소설을 보다 보면 시대 표지어가 나와. 우리 운수 좋은 날에서 인력곡군 나오잖아. 우리나라 동대문 한복판에 인력곡군 있는 거 언제야? 일제강점기야. 알겠어요? 또는 담배 이름 등장할 때. 뭐 솔담배가 있다는 둥, 또는 뭐 은하수를 피우고 있다는 둥, 이러면은 이건 최소한 70년대. 알겠어요? 자, 요새 솔 안 나오지? 솔담배 요새 나오나요? 아니, 남학생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몰라? 하긴 나도 담배 피우는데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전에 운전을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택시 기사 하는 분들 다 그 자동차의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관심을 안 갖는 한 아무리 운전에 정말 훌륭한 레이서라 하더라도 모르더라고. 그거는 뭐야? 자기 자신을 봐도 알지. 알겠어요? 스님도 운전 경험으로 치면 20년이 넘지만 타이어 못 갈아요. 알겠어요? 왜냐면 맨날 비상 그거 켜놓고 저기 뭐야 불러서 했지 내가 그걸 갈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못 갈아.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거든. 나중에 보니까 뒷좌석에 있던데 모르겠더라고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뭐 라디에이터가 뭔지 뭐 또 뭐야 이거 그 뭐라지? 타임벨트라고 그러나? 타임벨트? 타임벨트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라인이? 그 라이닝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몰라? 안 해보면.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대를 알게 해주는 단어 안 보인다 이거야. 그 다음 3번 편집자적 논평이 뭐지? 편집자적 논평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이 아니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와야 돼. 주로 그런 소설은 고전소설.
또는 채만식의 판소리계 소설. 채만식을 우리가 판소리 문체라고 하는 이유가 편집자적 논평이 가끔 나와요. 그러나 일반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지. 현대소설에서. 서술자가 직접 독자에게 말을 하는 방식이야.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 해요.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 편집자가 아니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 해요. 관계없죠.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서 복습할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읽으세요. 특히 이 띄어쓰기와 관련 짓고 어휘와 관련져서 좋은 예문들이 많습니다. 이거 모두 완벽하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고 완벽하게 현대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표기 그대로 쓴 거 아닙니다. 1930년대 표기 그대로 쓰면 여러분들 못 읽습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맞춤법으로 바꿔놓은 거야. 대신 등장인물의 사투리나 이런 건 좀 놔뒀지만 그 외에는 정확하게 현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즉 가서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래야 그 중간에 보면 조부에 못마땅해 하는 이게 한 단어란 말이야. 이게 띄어쓰기에서 한 단어라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으면 뭐가 나와? 못마땅해 하다가 나와야 돼. 됐어요? 안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 갑니다. 이거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이 얘기 했을 겁니다. 얘도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식과 내용 중에 뭐부터 보라고? 형식. 대꾸여야 되고 또 하나 뭐야? 우의적. 우의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돌려 말하기. 직접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돌려 말하기. 대꾸는 뭐죠? 문장의 형식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1번. 낙엽은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뭔 소리야? 알겠어요? 즉 대꾸도 없고. 그렇죠? 다음 2번. 프랑스어로 비가 내리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내리는 건 비의 숙명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 뭔 소리야? 알겠어요? 역시 아무리 우의적이라도 뭔 소리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대꾸도 없고. 3번.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춰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발견했다. 이것도 뭔 소린가 싶고 대꾸가 없어. 그렇죠? 4번. 높이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렸다.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걸 선택하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 바라보고 낮은 곳에 사는 새심이 보듬는다네. 일단 마지막 문장이 대꾸를 이뤘어요. 문장의 형태가 대꾸입니다. 그리고 대조도 들어가 있고요. 높은 곳, 낮은 곳. 그 다음 우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삶의 통찰이 있죠. 뭐냐면 멀리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새심이 보듬는다는 것. 그래서 멀리 나는 건, 곧 높은 곳을 나는 건 멀리 보는 것을 말하지만 이렇게 낮은 곳에서 산처럼 있는 건 보듬는 태도, 즉 안아주는 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정답 몇 번? 4번. 20번은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거 일치 불일치 문제고 첫 단락에서 화제를 잡아야죠. 무엇을 화제로 한 거야?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소설은 사생활이 시작하며 출발한 문학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 내용에서 첫 단락은 벗어나지 않죠. 왜? 그러나가 없잖아.
두 번째 단락에 갔더니 이전의 지배적 문화 형태의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혼자 독자를 예상하며 쓰는 거지 직접 독자를 여럿을 두고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게 사적 글쓰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즉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소설의 출현은 뭐와 밀접하다? 즉 사적 생활과 밀접하고, 사적 생활이라는 얘기는 혼자서 읽고 쓴다는 거야. 1번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한다. 땡. 직접 청중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눈에서 이 글을 읽고 나서의 반응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가는 스스로를 예상 독자를 두고 쓰지 절대 청중의 직접 반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노래하기 또 희곡은 청중의 직접적 반응을 볼 수가 있지만 소설은 혼자서 은밀하게 읽고 쓰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소설은 사적 생활과 밀접하다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그래서 알 수 없는 거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솔직히 이 독해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항상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시험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국가직도 그렇고 이번도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나중에 따져보면 골고루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지문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독해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비중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날 치른 교육청 국어도 꼭 한번 풀어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는 문법 문제였고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9번부터 20번까지는 다 독해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육청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인데도 시험 유형이 많이 달랐어요. 거의 수능형으로 한 지문당 2, 3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문이 길었고 그런데 거의 우리 학생들이 독해는 다 맞췄더라고. 왜냐면 내용이 쉽더라고. 수능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쉬운 건데 문법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교육청 문법 문제도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청 문제까지 다 풀면 여러분들이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흥분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되면 하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또 와서 질문하시고요. 시험장 바깥에서 보는 문제하고 실제 시험 문제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어렵지 않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과연 17분이라는 16분이라는 요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가? 그 점을 항상 염두하고 항상 문제를 풀어볼 때는 시간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국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계를 켜놓고 그래서 내가 과연 한 20문제를 소화하는데 또는 50문제면 50문제를 소화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에서 오래 걸리는가 이걸 체크를 해.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걸 극복을 해야 합격합니다. 아는 것만 말해서 소용없어. 시간 내에 푸는 걸 여러분들이 요령이 몸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문제는 오래 걸리고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그런 문제들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하고. 알겠어요? 몰라서 틀리는 문제.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는 게 없어 틀리는 건 신경 쓸 게 없어. 그거는 암기하면 되거든.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자기가 시간을 많이 끄나 그 점을 좀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